제가 뭐한 20년 동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저희가 국채총리소속의 국채경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어떤 정부에서는 국정 고위 간부가 제가 소속된 기관이 민간 기관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채경관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연금 제도는 어떤 우리가 직면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현실, 팩트들이 굉장히 잘못 전달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쟁들, 논란들은 지금 우리 연금 제도에 못 들어갔던 국가들은 이미 상당수 존재하지 않는 제도, 아주 좀 악적인 표현을 쓰면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간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강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먼저 김영석 그 교수님 박사님 그 발제문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35쪽부터 주요 발제 내용 요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별성 강조하는 부분 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안보 가치를 경시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비용을 개선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한다고 기술을 해놨고요. 또 이제 공무원연금 4경 군인연금이 있는데 한 2013년 이전까지 2010년 이전까지는 공무원 군인연금이 같은 식으로 가는데 이제 2014년이부터 이제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군인연금에 대해서 자꾸 문제 지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느끼는 바는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그러지만 그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는 공무원연금을 또 건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하자 그러면 군인연금 놔두고 왜 공무원연금 또 하자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군인연금을 좀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발전해서 군인연금 개혁 시 군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군인연금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도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국방부 가서도 작년 말에 토론할 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도 원사님 오셨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야전에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된 여기 이제 교수님이 발제문에 포함시켰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노출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군인연금 쪽에서도 충분한 보상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좀 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하위직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층적 보험제도를 군인연금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흔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작적인 표현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연금제도 관련해서 주요 선진국하고 또 개도국 또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 내역들을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각각의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엄청난 또 추가적인 왜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배경은 그 사경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군 현대화 차원에서 군 인력이 지금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직업군인분들이 이제 예편해서 군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지금도 정부 적자 보존액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미 한 65세 정도는 됐었을 겁니다. 근데 1960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5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고 제가 국민연금 1차, 2차, 3차, 4차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 담당해 왔었는데요. 이번 4차 재정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70년 뒤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93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군인 모든 연금이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 그 배우자 남성하고 여성 간에 그 보통 결혼할 때 이전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한 보통 서너 살 그 연령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보통 6세 정도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인연금의 이제 문제를 한 20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중반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장제로 봤을 때 평균 수명 93세라 그러면 50년간을 평균적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합하면 60년을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퇴직 후에 이건 일반 국민형 공무원연금 경우입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연금을 받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도입한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몇 배 해당되는 만큼 연금을 받다 보니까 이건 천하장사도 어찌할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changing social economic circumstances라 그런 변화된 사회 경제 환경에 제도도 좀 맞춰가는 쪽으로 이제 손을 보자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반론과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5분 정도 제가 쓴 것 같은데 제가 쓴 내용은 굉장히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4월 2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4월 2일 KBS 1TV 9시 뉴스로 제 인터뷰가 나간 게 군인연금 쪽입니다. 제 인터뷰 내용은 아마 그 기자가 자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니까 잘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갔었는데 제가 그 지금도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북핵기도 있고 일본, 중국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금제도 관련 나왔을 때마다 제가 일본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본 제도를 베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이제 출발점이 1960년인데 일본의 공무원연금은 응급제도라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신하한테 하사하는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1958년, 59년까지는 공무원 자신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1958년, 59년 개혁되면서 우리 공무원연금 같은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공무원연금 역사나 우리 공무원연금 역사는 똑같습니다. 50% 부담하는 제도로. 근데 일본은 지금 공무원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커먼 펜션이라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일반 국민 대상 연금 제도하고 공무원 대상 연금 제도의 급여 수준이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그걸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인 후생연금은 올해가 2019년인데 100년 뒤인 2119년까지도 그때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돈을 확보하는 정도로 개혁을 해놨습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거죠. 2015년 일본 연금 개혁 이후에 뭐 이건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2015년 예측치가 일본 공무원 평균 연금 액수는 17만 5천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175만 원에서 한 190만 원 정도가 일본 평균적인 공무원연금 예상액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연금 평균 예상액 내년에 2014년 공적인 강화민 노빈권 해소위원회에서 어렵사리 국회의원이 확보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준 자료인데 지금 2020년에 평균 공무원연금 액수가 29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소득도 낮고 그런데 연금 액수가 10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엄청나게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보험료를 19%를 내는데 독일 국민연금 평균 액수가 850유로입니다.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11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 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지급했어요. 독일의 예를 하나 더 들면 독일이란 나라는 2004년 슈레더 총리 3인당 총리가 어떤 개혁을 했냐면 다른 부분이 많지만 연금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면 이 세 가지가 다 독일 경제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해관계자한테 의견 물어보고 정치인들한테 니들 개혁할래 말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빌트인 스테빌라이저라 그래서 자동 안정장치라는 걸 도입해서 연금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어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립니다. 그런 연금 개혁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금 어떤 논의 수준은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말도 못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다면 OECD 회원국이라고 OECD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누군가는 부담을 우리가 이제 무슨 제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일반 국민연금도 국가가 세금 내서 우리 더 주면 되지 용돈연금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누울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출산율이 0.86입니다. 다른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낮아도 한 1.5, 높은 나라는 1.7 정도 출산율입니다. 0.86이라는 출산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5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 3,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출산율입니다. 이거는 이미 800만 명, 1,000만 명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을 수입해 와야 어느 정도 이 우리나라가 유지될 텐데 경제 부채 있는 분들은 인구를 수입하면 되지 이런 쉬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앞으로 우리 부족한 인구를 지금처럼 동남아의 3대 업종 인구들을 수입해 오겠습니까? 그럼 국가 경쟁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 같은 데서 선호하는 IT 인재들 인도나 이런 데서 만약에 수입해 온다 그러면 지금도 젊은 층들이 취업 못해서 날리고 삼성고시라 그래서 삼성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갈등이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 간단치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소리가 좀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OECD 보고서거든요. 요거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보느냐의 차이인데 18개월마다 나오는 OECD 보고서고 작년 6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가 더 좋으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거냐 말 거냐 대통령께서 또 나서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OECD 보고서입니다. 이게 국민연금도 지금 용돈 수준이라 그러는데 예정대로 40% 낮췄을 때거든요.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일반 재정입니다. 제너럴 거버먼트가 2060년에 정부 부채가 GDP 200%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9%입니다. 이 밑에 그림은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6% 올린다 그랬을 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정치 현실상 16% 올린다 그래도 정부 재정은 GDP 대비 거의 100%에 육박하는 부채가 생긴다는 게 OECD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김교성 교수님 토론문도 제가 잘 봤었는데요. 진짜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보고서에 보면 예전에 OECD가 이제 김교성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그림을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OECD가 이제 우리 현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노인분들 보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OECD 회원국 중에 노인 빈곤이 제일 높다고 이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그분들을 저렇게 어렵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노인 빈곤 낮추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기초연금을 더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 지출액수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체 예산으로 1년 지출액이 10조였습니다. 근데 2027년 가면 10년 뒤죠. 정부 예산 들어갈 게 28조 6천억 3배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들도 예전에 이런 주장했는데 이거 기초연금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줄이고 리어카 끄는 그분들한테 지금 더 드리라고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 급여 적절성으로 소득 대체를 더 올리는 얘기도 나오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봄여라 빨리 올려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많이 받는 거를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가입자들이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논의 배경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있고 특수지역연금이라 해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 제도 어느 거 하나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고치는 쪽으로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토론문에서 쓴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김영석 교수님 박사님도 발제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군 특성이 있으니까 다 각각의 제도들이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고쳐간다는 전제 하에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연금보다 특히 공무원 사학연금하고는 좀 차별화된 조금 특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건 좀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군인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저기 직업 정년대 등등으로 해서 한 40대 중반이면 대다수가 이제 전역을 하시는데 40대 중반부터 한 50년 정도 연금 받는 이 제도는 연금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제도 속성하고 군인 전역하신 분들의 어떤 생계 문제, 연금을 수급할 어떤 연령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그 대책들이 좀 별개로 접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도의 투명성 또 다른 어떤 제도와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논란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제 38쪽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제 시장 토론문을 하나 이렇게 제 얼굴 나온 걸 이게 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건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아 이게 지금 연금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